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19주차 그리고 54강 또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시간임을 저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바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값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주께서 큰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며 저희의 모든 뜻과 의지와 견해를 우리 주님의 뜻으로부터 독립된 저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질서에 따라 우리가 우리들의 멘토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시간을 바치는 그 표시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바치는 표시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강의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53장의
별칭을 여러분 아시죠? 네,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또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학의 정의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요, 두 번째는 관점입니다.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전부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신학의 관점은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 아멘.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31절. 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관한 것. 성경의 주제 예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전체 제목에 크게 보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의 시대 구분 세 번째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위에 일단 6번 네, 그렇지. 우리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는 제가 한국 교회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역사는 사명이다 그런 걸 다뤘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의 시대 구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은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출현 그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전은 기독교 입국론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14번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시대 구분 두 번째는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리고 오늘 그 밑에 15번 바로 밑에 오늘은 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의 시대 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가 뭘까요? 지. 우리 이웅지 청년께서 뜻지자를 쓰시나요? 자기 이름이라고.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자는 땅 얘기입니다. 땅. 땅 지자. 그 다음에 정은 뭘까요? 정? 정은 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땅 자체가 지정학이라는 것은 그 땅 자체에 이제 이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한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저 위에 지금 그 실체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남쪽에 실체로 자리 잡고 있죠. 또 우리 옆에 주변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해양 동맹으로서는 일본이지. 아주 잘했어. 일본. 이게 다 그 땅인데 땅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북한은 누구랑 손잡고 있나요? 북한은 그 위쪽에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그 위에 있으면서 지금 그 땅 자체가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중국 위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아주 잘했어요. 러시아가 있음으로 해서 그 실체 거기에 거기에 그 나라 자체 그 땅 자체가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사강이라고 그러죠. 사강인데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지금 일본,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 해양 동맹의 또 하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랑 아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거리가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미국이랑 우리가 이제 친구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미국은 이 한국 자체에 워낙 거리도 멀고 무슨 여기에 특별한 영토적인 야욕이 없습니다. 영토적인 야욕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이 미국과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하고 이 주변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혀오고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린 그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으려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의 시기 구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 획기, 이거는 현대 역사의 획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라는 공산 국가가 출현한 것입니다. 1917년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련의 출현입니다. 공산 국가의 출현. 그래서 그 이전에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시기인가?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한국 교회사의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의 두 축을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나요? 언더우드가의 한국 선교.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1세에서 3세죠. 1세에서 3세. 물론 이제 4세까지 계시다가 한국을 떠났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신데, 네. 그래서 시기 구분이 지금 1917년 1917년이 이제 러시아의 러시아가 뭐가 됐습니까? 공산 국가가 됐죠. 공산 국가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념이 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념이 몸으로 나타난 것.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공산 국가의 출현, 이것이 현대 세계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기가 되는 사건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었을 때, 이 공산국가 출현 이전하고 공산국가 출현 이후하고가 완전히 나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 언더우드가의 한국 선교에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언더우드 1세 선교사. 그 다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이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그 선교죠. 선교 바깥에서 들어왔죠. 선교라고 한다면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해서 이분이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갔는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갔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언더우드가의 한국 선교에 있어서도 공산국가의 출현 이전에 해당하는 분이 이제 언더우드 1세다라고 한다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일생에 있어서도 이 공산주의 국가의 출현, 공산국가의 출현 이전에 그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이 이 청년 이승만이죠. 청년 이승만, 거듭난 이승만.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독교 입국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가 우리가 이제 그 시대 구분 두 번째로 다룬 것이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의 문제. 아시겠죠?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작동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세 번째로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이거는 이 전 시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 출현 이전과 이후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1세도 이 한국에 이제 처음 목사 선교사로 오면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때는 뭐 공산국가가 출현하기도 전이고 그런 때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기도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지리, 땅의 위치, 이 땅이 차지하는 그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경우에도 이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위치, 그래서 이 위치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국가,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러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의 이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큰 줄기를 정리를 하면, 시대 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산국가의 출현. 그렇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 위치로 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진만 봤는데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쓰신 공산당의 당부당, 요거를 사진을 한번, 일단 그거 가만히 놓고 그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거에 대해서. 네, 그 밑에. 그렇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게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1923년 3월호에 태평양 잡지 제31호에 공산당의 당부당 이런 글을 쓰셨어요. 글을 이제 실으셨어요. 그런데 이 태평양 잡지 그 위에 보이시죠? 태평양 잡지 표지인데 이거를 누가 창간하셨습니까? 웅지양. 누가 창간하셨을까요?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응? 여기 큰 글자로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그렇지. 잘했어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창간하신 하와이죠. 창간하신 이 잡지가 바로 태평양 잡지입니다. 하와이 거기 바다가 어디입니까? 태평양이죠. 태평양 잡지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태평양 잡지.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이런 잡지도 창간하시고 거기에다가 공산당의 당부당 이런 글을 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이렇게 16에서 18페이지 여기가 이제 16페이지이고 그 밑에 네, 여기 여기 어느 쪽이 오른쪽이 17페이지 왼쪽이 1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우리가 함께 한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당부당인데 이 시기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데 몇 년도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1923년. 1923년이면 이 러시아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 국가가 출현을 했죠. 그렇죠?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었는데 소련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공산국가 출현 몇 년 후에 실은 글입니까? 1923년이니까 6년. 이게 11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죠. 10월인가요? 그러니까 5년이 조금 넘은 그런 시간에 5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지금 공산당의 당부당 이런 글을 실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기를 지금 여러분하고 확인하고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의 3대 통로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헬레니즘 기억나시죠?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뭐예요? 예, 글씨가 잘 안 쓰. 헬레니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헤브라이즘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지금 고난주간이죠.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생각의 통로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통로로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통로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헬레니즘은 사람의 이제 이 사람의 이 생각의 기능 중에서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성하고 감성이 있죠. 아주 우리 청년이 지금 대답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여기 우리 너아라 TV 방송국 스튜디오가 이제 큰 곳이 있고 이렇게 작은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작은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청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데에서 하면은 이분들이 다 이렇게 방송실에 들어가 계셔서 제가 외롭게 강의를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실시간 채팅 이런 거는 이제 보이는데 또 이 방은 실시간 채팅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우리 대표 학생이 앉아 계셔서 대답을 잘하고 계신데 이 헬레니즘은 이성이죠.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이게 뭡니까? 이 형태가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철학의 3대 질문이 있죠. 철학의 3대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왜 태어나고 그렇죠?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고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철학의 특징은 질문은 있는데 뭐는 없습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대답은 없어요. 허무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되게 뭐를 합니까? 질문은 있는데 대답이 없고 질문이 계속 끊없이 이어지고 그러다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신적인 자살은 자포자기를 하고 아니면 실제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가장 끝에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철학의 가장 끝에 나타난 최악의 형태가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이고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이뤄보겠다. 어제 우리가 이제 전국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그 이충근 박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토크 시간이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어디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이 선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나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하고 뭐를 이루어졌습니까? 유하고 토피아라는 말하고 이루어져 있죠. 이 토피아는 땅입니다. 땅. 유라는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어디에서는 없습니까? 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없는 그런 이상향인데 이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를 어디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러니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불가하다 그런 얘기예요. 불가하다. 그리고 이제 이 헤브라이즘은 인간의 생각의 양대 기능, 이성과 감성 중에서 무엇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까? 감성이죠. 감성.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뭐를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구하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 그래서 이 종교의 그 끝에 최악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뭔가요?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지금 종교의 최악의 끝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그래서 이것이 무슨 통로입니까? 오직 복음의 통로.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이런 건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당부당, 공산주의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지금 그 글을 쓰신 때가 1923년 3월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산국가의 출현이 이때 이거 한 5년 조금 넘었을 때인데 5년 조금 넘었을 때 이런 글을 실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공산주의 운동은 완전히 지식인 운동입니다. 지식인. 그래서 그 세계의 숱한 지식인들이 이야, 그래서 인간이 뭔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마치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 우리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메시아니즘에 빠져가지고
세계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던 때입니다. 이 공산국가의 출현이 뭔가 이 공산주의가 이 세계에 그전에는 없었던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공산주의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라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Japan Inside Out, 일본의 내막을 밝힌다 라는 그 책이 이제 1941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 이것은 공산주의, 커뮤니즘이죠.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그래서 공산주의의 내막을, 실체를 드러낸 그러한 글과 같다. 그래서 이 시기 모두 다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갈 때 이런 글이 나왔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이제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 건국사 정광훈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또 그 유튜브로 정광훈 TV에서 이제 1화에서 10화가 대한민국 건국사잖아요. 그 다음에 11번에서 13번까지가 이 생각의 3대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거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도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세우 가실 때 계속해서 괴롭힌 세력이 누구입니까? 박헌영의 공산주의죠. 박헌영의 공산주의, 또 한민당,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그렇죠? 또 하나가 누구였죠? 어쨌든 미소공동위원회도 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건국의 방해 요소가 됐습니까? 그 김구 상해,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의 이 김구 세력, 이런 세력들이 다 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건국에 방해가 됐습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자세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자세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손잡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정도로 이 시기에 이 시대적인 대세가 뭔가 공산주의 그러면 뭔가 할 것 같은, 뭔가 이루어낼 것 같은 이런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러한 1923년에 이런 공산당의 당부당 이런 거를 발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고, 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잠깐만 저를 보여주세요. 여기 글에 보면 이제 아레아가 나옵니다. 아레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아레아잖아. 이 점이. 이거 어떻게 읽죠? 이거는 요거 점 있죠? 이거는 뭡니까? 아로 읽으시면 됩니다. 한글 이렇게 한글. 또 예를 들어서 대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아잖아요. 그러니까 아 더하기 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공산당주의가 이 20세기의 나라마다 사회마다 안이 전파된 곳이 없어. 그러니까 공산당주의가 지금 다 퍼졌다, 그런 얘기예요. 벌써 5년 만에. 혹은 공산당이라 사회당이라 무정부당이라 하는 명목으로 극렬하게 활동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지금 다 퍼졌는데 그 활동하는 형태가 무엇인가? 공산당 또는 사회당 또는 무정부당이 뭐예요? 정부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나타난 게 공산주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 자유권, 평등권의 명의로 부지중 전념하기도 하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등이죠. 그렇죠? 이거 좋은 말 아닌가? 지금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명의로 부지중에 전념이 뭡니까?
전염이 뭐예요? 이게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가 돼서 그래서 보세요. 전제 압박하는 나라에나 이거는 무엇인가? 왕정이죠. 왕정. 전제 압박하는 나라에나 또는 공화 자유한한 백성이나 공화 자유는 뭐예요? 이게 왕정이 아니죠. 이제 이게 이 현대식 정치제도죠.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다른 정치 체제, 어떤 전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다 그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은 자 없도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시대의 대세였다 그런 얘기예요. 20세기에. 아시겠죠? 그다음 공산당 중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 그 의사가 다소간 서로 같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도 서로 같은 거는 아니지만 보통 공산당을 합하여 의논하건대 그러나 공산당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 주의가 오늘 인류 사회에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치 않은 것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 그 정신이 어떤 거는 합당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이 글의 제목을 당 부당이라 하였나니 당은 합당하다 그런 얘기고 부당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 합당한 것 몇 가지를 먼저 다듬어 말하겠다. 그러니까 당을 먼저 말하겠다는 거예요. 합당한 것. 네. 그다음 인민의 평등주의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를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인민의 평등주의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옛적에는 사람을 반상으로 양반과 상놈으로 구별하여 반은 양반은 귀하고 상놈은 처남으로 반은 의례히 귀하고 부하며 부자죠. 상은 의례히 천하며 빈하야 천하고 가난해서 서로 변동치 못하게 등분으로 방한을 정하여 놓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영 이와 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양반 상놈의 구분은 양반의 피를 타고난 자는 병신천치라도 웃사람이 되어서 모든 상놈을 다 부리게 마련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슨 재질과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를 잘못 타고난 자는 상놈으로 태어난 자죠. 영웅 중걸의 재질을 탔을지라도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천한 대우를 면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노예를 마련하여 한번 남에게 종으로 팔린 자는 대대로 남의 종으로 팔려 다니며 우마와 같은 소와 말과 같은 대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 그런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옛날에는 이 계급 사회죠. 그래서 반상의 구별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여러 천년을 살아오다가 다행히 법국혁명과 법국이 어딜까요? 나라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나오니까 혁명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세 글자. 영국하고 싸우는 나라. 프랑스.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불렀어. 법국. 프랑스 혁명. 법국 혁명과 미국 공화. 미국에선 공화제죠. 공화를 세운 이후로 이 사상이 비로소 변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상의 구별이 딱 있었는데 이제 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가 세운 이후로는 이 사상이 변해서 반상의 구별을 혁파하고 노예 매매를 법률로 금하였나니 그렇죠? 이것이 서양 문명의 사상 발전된 결과라 만세 인류의 무궁한 행복을 끼치게 하였도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타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미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 이후에 이 반상의 구별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노예 매매도 법률로 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양 문명 사상이 이렇게 발전되었고 그래서 인류가 무궁한 행복을 끼치게 이제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뤄 보건대 반상의 구별 대신에
그래서 이 반상은 이제 제도상 다 폐지가 됐는데 반상의 구별 대신에 뭐가 나타났나? 그 다음 페이지. 네. 응?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그 전에. 여기 반상의 구별 대신에 맞습니다. 반상의 구별 대신에 뭐가 어떤 구별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빈부의 구별이 스스로 생겨서 아시겠죠? 반상의 구별 대신에 이제 빈부의 구별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재산 가진 자는 이전 양반 노릇을 여전히 하며 그러니까 예전에 양반들이 하던 일을 지금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재산 가진 사람이 하고 그런 얘기예요. 재물 없는 자는 가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전에 상놈 노릇을 감심하게 된지라. 감심은 그냥 달게 여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즉 반상의 명칭은 없이 하였으나 반상의 등부는 여전히 있어 고금에 다를 것이 별로 없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분상 양반과 상놈, 귀하고 천한 것으로 사람을 나눴다면은 지금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고 없고 이 빈부의 빈부의 구별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물며 노예로 말할지라도 법률로 금하야 노예제도는 이미 법률로 금한 거죠. 사람을 돈으로 매매는 못한다 하나 노예제는 법률로 금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나? 월급이라 공진이라 하는 보수 명의로 보수 돈을 준 임금이죠. 임금 보수 명의로 사람을 사다가 노예같이 부리기는 일반이라. 그래서 부자는 일을 아니하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인간 행락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모든 호강 다 하면서 노동자의 번한 것으로 부자 위에 더 부자가 되려고 월급과 삭전을 점점 깎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는 호구지게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잘 못하고 늙어 죽도록 땀을 흘리며 노력하여 남의 종질로 남의 종으로 뼈가 늘도록 사역하다가 말 따름이요. 그 후생이 난한 대로 또 이렇게 살 것뿐이니 이 어찌 노예 생활과 다르다 하리요. 그래서 노예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은 부자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임금도 잘 안 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 하여 다 균평하게 하자 함이니 어찌하여 이것을 균평하게 만들 것은 딴 문제여니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런 폐단을 없애고 어떻게 서로 평등하게 살도록 하겠는가? 그 방법론이죠. 방법론은 딴 문제다 그런 얘기. 방법론은 딴 문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산주의의 방법론에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응? 우리 웅지 청년이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공산주의의 방법론에 찬성을 한다는가요? 안 한다는가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지. 아주 잘했어. 딴 문제다라는 거는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거는 딴 문제지만은 그러나 어떤 거는 옳다는 것입니까?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 그 정신은 대저 옳으니 있는 적당한 뜻이라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왜 나왔나? 인민의 평등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정신은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딴 문제다라는 것은 그 방법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은 훌륭하다. 그게 끝이야 이제. 공산당의 당은 그거 한 가지. 인민의 평등주의. 근데 이 평등을 어떻게 만들겠는가라는 거는 별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부당한 걸 말하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 공산당 주의 중에 시세에 부당한 것을 말할진대. 그래서 5가지인가요? 5가지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라. 나누어 가지자. 이 공산당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게 이들이 말하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 찬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등하게 될 것인가? 재산을 서로 나눠 가지자. 이렇게 하면 평등하게 될 수 있다 그런다. 이거는 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재산을 나눠 가지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다가 평균이 나누어 차지하게 하자 함이니, 토지도 건축도 모든 부동산을 다 합해놓고 이거를 평등하게 나눠주겠다. 무슨 이 주사파 정권에서 집을 누가 나눠주겠다. 집을 국가가 국가가 나눠주겠다. 토지를 뭐 국유화하자. 이게 딱 공산주의 얘기 아닙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민이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물론 환영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물론 환영하겠지만은 보세요. 토지를 평균이 똑같이 나누어서 맡긴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든지, 농사 안 지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아니하든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다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죠.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여야 될 것이요. 그렇죠? 일을 안 하고 토지를 버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한 것으로 계속 이 게으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장애는, 이 인간의 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게으름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가난장애는 차차 수요가 늘어나서, 그 다음 장차는 저마다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국중에, 나라 중에 가득할 것이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을 안 해도 돈을 주죠?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응? 일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청년한테 미안한데 이 청년들, 요즘 청년들 보면은 뭐 청년 수당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적당히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청년들한테 마약을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일 안 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국중에 가득할 것이며.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선하게 본다는 거죠. 선하게. 그러나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다 평균이 나눠가지고 하면은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일 안 하는 자는 일을 안 해도 주니까 계속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가고, 그러면 이 부지런한 사람도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2번 공산주의가 또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본가를 없이 하자 함이라. 자본가를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에다가, 자본가를 없애야 되니까 돈을 다 뺏는 거죠. 다 합해다가 공동이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그래서 똑같이 재산을 나눠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옛날처럼 뭐 다스리는 이런 패단은 막히려냐, 그런 패단은 없어지겠지만은, 보세요. 재정가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부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리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지혜가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모든 기기 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돼요. 이거를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금 이용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서로 경쟁하지 않으니까 퇴보하고,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다 진보되지 못하고 물질적인 계명이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중중 될지라, 멈출지라 그런 얘기죠. 물질적인 그 문명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지라 자본을 폐기하기는 어려우리니 새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며,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뭔가 모든 자본가를 다 없애고 모든 재산을 나눠 가지자. 그렇게 하면 이런 패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법률을 정해서, 그러니까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 보세요. 사회주의는 이제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표현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표현이다 그랬는데, 이 지금 무슨 그 복지국가 있잖아요. 사회주의를 이제 차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금을 부자들에게서 어느 정도로 걷는 것이 이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70%를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70%를.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자들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고, 그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한 30% 정도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무엇입니까? 법률을 제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자본가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거를 서로 공통하게 서로 평균적으로 나누어 가지자 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본가를 없애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대로 열심히 일하게 두고 이거를 법률적으로 제정해서 몇 퍼센트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것을 서로 나누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게 할 것인가.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세 번째, 또 이들이 주장하는 바 공산주의가 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의 주장은 뭐를 없애라는 것입니까? 지식계급을 없애자. 그러니까 이 지식계급을 아주 악하게 보는 거죠, 공산주의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함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모든 인민의 보통 상식 정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상식을 높여서 교육을 시켜서 상식 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지식계급을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민의 보통 상식 정도를 높여서 지금의 학식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과 비등하게 되자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그래서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의 지식인들과 같이 이 학식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만들자, 이런 거는 가하지만은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함은 불가하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종교단체를 없애라, 그런 얘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자고로 종교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 계급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많고 이 속에서 인민 압제와 학대를 많이 하였나니 모든 카톨릭 교회죠. 구교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 지금의 새 교회의 제도는 개신교죠. 이런 폐단도 없고 겸하야 이 개신교는 무엇인가?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교 확장되는 중.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널리 퍼지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카톨릭 교회에는 있지 않던 평등 자유의 사상이 이 개신교의 그 성장을 통해서 발전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인류의 덕과 의로움이죠. 덕과 의로움, 덕 이상 손해가 다대할 것이며. 그래서 종교단체를 혁파하자라는 것은 인류에게 손해가 다대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구교, 그런 폐해를 많이 일으켰던 구교가 아니라 지금 개신교가 새 교회 제도가 나와서 이러한 새 교회 제도는 더 이상 이런 폐단이 없다. 그리고 평등 자유의 사상이 이 개신교를 통해서 지금 발전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정부도 없애고 군사도 없애고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공산당 속에서도 이론이 많을 뿐더러 자기들도 지금 일치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산당을 주장한다는 아라사만 보아도, 아라사는 러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보아도 뭐가 있습니까? 정부와 인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을 자기들도 다 아는 바라.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런 이상적인 구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없고 우리는 군사도 없고 국가 사상도 다 없애겠다, 이것이 공산주의인데, 자기가 그런 장밋빛 구호를 외치고 나서 보니까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러시아만 보더라도 정부와 인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자기들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설명을 요구하지 않거니와 설령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애서 세계적인 백성을 이루어, 그러니까 국가를 없애면 뭐예요? 세계가 하나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세계적인 백성을 이루고 군사를 없애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성경에서 하는 얘기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 한국인은,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해서, 1923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없을 때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해서 세계에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가 공산주의는 군사 없애자, 국가 없애자, 정부 없애자 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국가를 먼저 회복해서 세계에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에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그런 거를 다 한 후에야만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밀려내야, 이게 뭔가요? 뭘까요? 퀴즈. 백만장자입니다. 밀리언웨어. 국가주의, 우리가 국가주의를 없애면 우리가 모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백만장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하지 아니할지라. 공산주의 안 된다. 공산주의. 이렇게 끝났나요? 여기. 그래서 우리 한족에게, 우리 한국 민족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긴하고 필요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 사업이라. 광복 사업, 독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 제일 급선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만약에 이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공산당 되기를 지체치 않으려니와, 만일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광복 사업, 나라를 되찾는 것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노라. 네, 아멘. 이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1923년 3월에 발표하신 공산당의 당부당,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들, 공산주의의 지금 부당한 점을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없애고, 자본가를 없애고, 그다음에 뭐였죠?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재산을 나눠 가지자. 재산 다 뺏어다가 나눠 가지자. 그다음에 자본가 없애자. 그다음에 뭐 지식계급을 없애자. 그다음에 뭐 종교단체를 없애자. 그다음에 국가도 없애고 군사도 없애고, 그런 얘기죠?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안 된다라고 지금 이미 이때 지금 이 사상의 풍조, 그 사상의 풍조 다 전염병과 같이 퍼져가지고 이 세계, 20세기 전체가 이 사상에 지금 물들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의 풍조의 느낌을 받지 않은 자 없도다. 다 공산주의로 그렇게 가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의 당부당, 공산당의 합당한 점과 합당하지 않은 점이다. 합당은 한 가지고 부당한 게 5가지인데, 그렇죠? 합당한 것도 뭐가 합당? 인민의 평등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사는 것, 그거는 좋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반상, 양반과 상놈이 있어서 신분으로 구별하는 것을, 지금은 뭐예요? 그 재산의 부와 빈을 가지고 이제 이 부자들이 자기의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자꾸 부자 위에 부자가 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벗어날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대대로 가난하게 살게 된 것이, 옛날에 이 신분상 구별이 있을 때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와서 인민의 평등주의를 말한다. 그 정신은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신은. 그렇죠? 그러나
방법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은 그 방법은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방법은 다 무엇입니까? 지금 읽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는 다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없애자는 것입니다. 없애자.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똑같이 나누자. 자본가를 없애자. 그런 얘기죠. 지식계급을 없애자. 종교단체를 없애자. 네? 또 국가주의도 없애고 정부도 없애고 군사도 없애자. 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 현대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향평준화입니다. 하향평준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주면 이것이 더 높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향평준화.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점점 더 못 살게 되고 점점 더 지식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종교단체를 없애면 인간의 이 도덕이나 이 의로움, 정의가 점점 더 사라지고 이런 위험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당당한 자유국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한번 국가주의를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웅지 선생님께서 요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고 옛날 말로 쓰여 있지만은 어려운 거 없지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그 역사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약간 고전미가 있어야 됩니다. 고전미.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현대어로 바꿀 수도 있지만은 그 쓰셨던 그 언어 이게 바꿔놓으면 완전히 우리가 찬송 가사에서도 우리가 몇 번 확인하고 지나왔지만 이 가사를 현대식으로 바꿔놓으면 완전히 그 어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 글 그대로 올려주시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기를 바라고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공산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거를 잘 보시면서 또 자녀 손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정학 얘기인데요. 지정학.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위치, 그러니까 지리적인 어떤 위치는 그거 자체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뭐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가장 끝에 있고 이거 밑에 일본이 있죠. 일본이 있고 또 위로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은 저쪽에 멀리 있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리적인 위치가 차지하는 정치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학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의 또 한 가지의 그 시계 구분도 되고 어떤 기둥으로서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5번 한번 5번이 아닙니다. 오늘 29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9번. 29번. 28번 먼저 읽을까요? 28번. 오케이. 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이제 우리 교재잖아요. 이거 하고 이제 정광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 이 두 권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책의 첫 장이 뭔가 하면 국토입니다. 국토. 근데 언더우드는 이제 책을 쓸 때 내가 이 국토를 제1장으로 쓰면서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국토라는 부분을 쓴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근데 이 국토에 관한 질문에서 목표가 무엇인가? 왜 국토를 다루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의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땅. 그 위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 복음화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함. 이게 바로 지정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
그 땅에는 그 땅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땅에 맡겨진 사명.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땅이 거기에 존재할 때는 그 땅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지 말고 조금 이따 찾고 그 밑에 28번 무어 선교사 마찬가지 이게 지정학 얘기입니다. 지정학 얘기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동양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동양에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동양에 있으면서 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한국교회 미래 상업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한없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한밤중과 같은 어두움에 기독교의 참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사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어떤 역할? 아시아의 한밤중과 같은 어두움에 기독교의 참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것이다. 이게 한국 교회가 앞으로 동양에서 할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입니다. 아시겠죠? 찬송을 안 부르고 우리가 1시간 10분 정도를 달려왔더니 찬송을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정학을 잘 생각을 하면서 슬픔으로 낙심될 때 대한민국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정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아멘.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유통일 이룩하죠. 있죠? 자유통일 이룩하죠. 그 가사에 금방 거기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유통일 이룩하자.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유통일 이룩하자. 그런데 이 지정학에서 봤을 때 누가 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죠? 지정학만 가지고 생각하면 중국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정강 목사님께서 그 OKN인가요? OKN 원 코리아 네트워크 그 방송 인터뷰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무엇인가 미국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이 통일되면은 중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는 완전히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 그리고 이 미국 이 완전히 기독교 문명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지금 무슨 중국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강력하게 하셨는데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염려하는 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지정학 때문입니다. 지정학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미국의 염려대로 한국이 만약에 중국 쪽으로 가면은 미국이 이제 당장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들 이 해양 동맹의 자유 국가들의 최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이 한국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 그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이 찬송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유통일 이룩하자. 자유통일 이룩하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이죠. 복음통일이 무엇입니까? 복음통일. 복음으로 우리가 통일하자.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 복음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 지정학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통일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통일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것이 지금 그 지정학에서 그렇게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으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원래 세워질 때 기독교 입국론, 자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이 자유의 정신 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 얘기, 그래서 18번 38선의 지정학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한 2번 정도 보고 왔는데요. 네, 띄워주세요. 38선의 지정학. 그러니까 이제 38선, 그러니까 요즘 그 전교조 교육을 받은 이 세대들이 다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좌파들이 전교조들이 어떻게 이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들을 지금 현혹시켰다는 것입니까? 40대 지금 40대도 마찬가지. 40대, 30대, 20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미국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38선. 38선을 그어 가지고 이제 미국이 뭐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한국이 그 덕분에 해방된 것을 미국에게 고맙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이 38선 이남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분단 상황이 고착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 가도 될 군대를 가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미국에 대한 분노를 지금 심어놨는데 그런데 이 38선은 누가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까? 이 역사에서 봤을 때 1945년은 문제가 아니고 38선은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때 미국이 만약에 38선을 얘기하지 않았다면은 소련이 어디까지 전체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이 한반도 전체에 소련이 와가지고 그때 소련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그래서 다 공산화되게 놔두지 왜 미국이 38선을 제시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을 우리 다음 세대를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전쟁이 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 국군 통수권자 최고 국군 통수권자 이 나라의 대통령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피했나? 왜 서울을 버리고 피했나라는 것은 그대로 포로가 돼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거짓 선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이미 속은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가 반드시 잘 가르쳐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선의 지정학 이렇게 한자 보시죠? 이게 땅 지자 그다음에 정치 정자예요. 그래서 땅은 그 자체로 어떤 정치적인 역학 구도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땅은 그 자체로.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한국에 맡겨진 사명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한 중대한 그런 기준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38선은 1945년에 갑자기 미군이 얘기한 게 아니고 기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896년 6월 9일 언제입니까? 청일전쟁 이후죠. 청일전쟁 이후.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거기 19번 보여줬어요. 그 바로 밑에. 이 청일전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정말 대단한 분인데 청일전기도 이제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때 쓰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중국에 있는 그 중동 전기인가요? 중동 전쟁인가요? 그거의 이제 일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신 것인데 그 서문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1917년에 책을 펴내면서 서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완전히 이제 성령께 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제일 큰 난리는 뭡니까? 임진왜란 1592년 한국인들이 제일 원통하고 분하게 여기는 전쟁도 임진왜란이다. 근데 이 임진왜란은 무엇인가? 수천 년 동안에 조그마한 섬에 갇혀 살던 일본이 오랫동안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키워오다가 이거 지정학이죠. 이게 완전히 조그만 섬에 갇혀 살다가 이제 대륙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야욕을 오랫동안 키워오다가 언제? 임진년에 1592년에 그 뜻을 한번 시험하려 했으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 그리고 그 후 일본은 300년 동안 다시 준비해서 갑오전쟁으로 갑오전쟁이 청일전쟁이고 갑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오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94년에. 그러니까 1592년하고 1894년이니까 300년 정도 되죠. 임진왜란 때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다시 준비해서 갑오전쟁으로 청일전쟁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입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본 거예요. 이거를. 네, 다시 18번. 그래서 이 38선의 지정학.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고 그런 얘기죠. 청일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의 밀약입니다.
이 한국을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외상이 뭐 외무부 장관이죠. 러시아 외상 라바노프라는 사람하고 일본 군벌의 수장 대장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노일 협약, 노는 러시아고 일은 일본이죠. 노일 협약을 맺어서 38선을 자기들끼리 그은 거예요. 38선을. 그래서 38선 위쪽은 러시아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38선 이남은 누가? 일본이 차지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38선이 무슨 미군이 1945년에 제안한 그때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살린 거다 그런 얘기. 안 그러면 소련이 한반도 전체 부산까지 내려갈 뻔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이때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이라는 거는 이 한반도가 서로 이런 양대 세력의 각축장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때부터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과 이 남하하려는 러시아는 이제 남진이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 양대 세력이 지금 서로 그 어떤 그 협약을 맺었는데 비밀 협약 한반도를 38선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 위쪽은 러시아가 그 아래쪽은 일본이 이런 얘기를 1896년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1903년 10월 3일에 다시 또 러시아하고 일본입니다. 아직 이건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입니다.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한만 교환문서. 뭐하고 뭐를 바꿉니까? 한국하고 만주를 교환하는 문서에 평양 원산을 잇는 39도선을 약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시겠죠? 그래서 39도선 위쪽까지는 러시아가 39도선 아래쪽까지는 일본이 이렇게 1903년에 1903년이면 1904년에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39도선이니까 38도선하고 38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이때는 1924년은 나라 망하고 난 다음인데 이때 우리나라가 없어진 때예요. 일본 중의원의 마찌야마 쯔네지로라는 사람이 조선 참정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대륙에서의 한반도 문제, 이게 일본이 지금 계속 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륙으로 이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면서 다시 38선 얘기를 또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45년 아직 해방되기 전이죠. 8월 2일. 그 전에 이제 2차 대전을 이제 그 마감하는 거죠. 포츠담 회담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한국 진주 분계선으로 일본이 망했을 경우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군과 소련, 미소연합이죠. 이때는 한국 진주 분계선으로 뭐를 확정했습니까? 38선을 확정을 했고 1945년 8월 15일에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 경계선이 38선이 된 것입니다. 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선을 그었는데 휴전선이 어디랑 비슷하게 38선에 연해서 38선에 연해가지고 구획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38선의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45년에 갑자기 미군이 제안해서 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지정학이에요. 지정학. 그러니까 여기를 나눠야지.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뭐라 그래요? 완충지대라고 하죠. 완충지대. 양대 세력이 충돌하는데 이 충돌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로서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 한국의 자유통일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복음으로 통일해서. 또 복음 통일은 곧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누구랑 미국과 연대해가지고 미국과 연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쪽으로 가지 않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선교 한국의 사명.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20번 한번 보세요. 20번. 네, 청일전쟁 서문. 청일전쟁 서문에 이제 그 다음에
계속되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완전 꿰뚫어 본 거예요. 임진왜란이 뭔가? 임진왜란은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이 처음 드러난 전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패했다. 300년 동안 세력을 키웠다. 그래서 일으킨 것이 갑오전쟁이다. 청일전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보다 더 큰 난리가 무엇입니까? 갑오전쟁이고, 한국인들은 이 전쟁을 더욱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야 한다. 이 글을 쓰신 데가 1904년이에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힘과 세력이 약해져 망하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독립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독립을 잃은 게 지금 뭐예요? 일본이 그동안 그렇게 준비해왔고, 이 청일전쟁이죠. 이 청일전쟁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그런 얘기예요. 한국이 힘과 세력이 약해져 망하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독립도 잃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된 거, 지금 식민지가 됐다, 그런 얘기죠.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갑오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한국인들이 오늘의 유구 왕국, 오키나와죠. 오키나와가 이제 독립된 왕국이었는데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오키나와 현이 됐죠, 지금. 오키나와 현이라고 해서 일본의 한 지방이죠. 유구 왕국이나 대만 사람들과 같은 처지를 달갑게 여긴다면, 대만도 뭐예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독립이 됐죠. 그러니까 식민지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한인들이 오늘의 유구 왕국이나 대만 사람들과 같은 처지를, 식민지의 처지를 달갑게 여긴다면 이 전쟁의 중요한 자취를 알아도 쓸데없고, 그러니까 이 청일전쟁의 자취를 알아도 쓸데없어요. 그냥 그 식민지로 지낼 거면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유구 왕국이나 대만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식민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태평양이 마르고 히말라야가 평지가 될지라도 우리 대조선 독립은 한인의 손으로, 우리 손으로 반드시 되찾고야 말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 한인이 갑오전쟁의 역사적 자취를 모르고 지낼 수는 없다.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가 역사죠, 역사.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는 많은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겪어서, 그런 걸 뭐라, 시행착오라고 그러죠. 시행착오. 직접 겪어서 알아가야 할 일을, 시행착오는 뭐예요? 거기에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모든 것을 우리가 투자해야지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를 하면, 역사를 배우면은 이러한 시행착오에 드는 모든 낭비를 없앨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게. 1분 전이네. 오케이. 내일 또 하고 내일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